알아차림과 자기 참조의 과정은 자기 참조 과정이란 무엇인가? 편도체를 가라앉히는 것이 내 몸과의 내면 소통 훈련이라면 전전도 비제로 활성화하는 것이 내 마음과의 내면 소통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전전도 비제로 활성화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 자신의 현재 상태를 달아보는 참된 참조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나와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다. 생각이나 의도로 나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 생각은 의식이 끊임없이 수행하는 스토리텔링이다. 그 이야기 습관을 바꾸는 것이 마음권력 훈련의 핵심이다. 긍정적인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전도 비절의 습관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내면 소통의 습관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어떤 내면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 내면 소통을 통해서 마음권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하면 무슨 내가 어떤 내면 소통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참조 과정이란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돌리는 인지적인 과정을 폭넓게 일컫는 말이다. 자기 참조 과정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현재 모습을 지속해서 알아차리려는 기능이다. 자기 참조 과정은 마음권력 강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다양한 내면 소통 훈련의 공통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알아차림 자체인 비경자를 알아차리기. 자기 참조 과정 훈련의 핵심은 진정한 자아와 배경자아를 인식하는 것이다. 배경자아는 나의 뒤에서 혹은 한 걸음 떨어져서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바라보고 알아차린다. 이런 알아차림 자체가 나의 본질이고 진짜 나다. 나의 항상 인식 대상이 아니라 인식 주체다. 인식 주체인 나는 인식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나는 인식될 수 없기에 텅 비어 있으며 형용할 수 없는 존재다. 내면 소통은 내재적인 질서로서의 내면에 떠오르는 온갖 생각, 의도, 느낌,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차분히 바라봄으로써 시작이 된다. 그러한 바라봄이 고 셀프 토크의 시작이다. 커너는 자아를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로 나눈다. 현재 사물과 현상에 몰입해 있어서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주의 집중과 대상이 현상에만 함몰되는 존재가 경험적인 자아이고, 후에 그런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존재가 기억하는 자아이다. 카누먼과 시겔의 자아 개념을 종합해보면 제6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각자에게는 세 가지 자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에 그 경험에 함몰되는 경험자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과거를 기억하고 되돌아오는 기억자이다. 보통 심리학에서 앞의 두 가지 자아만을 다룬다. 그러나 의식을 좀 더 깊이 다루기 위해서는 배경자아의 개념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 해야 할 일, 했던 일에 집중한다. 배경자아는 내가 이러저러한 경험을 하고 있거나 했었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늘 알아차리고 있는 자아이다. 이러한 배경자아를 내 의식의 전면으로 끌어올리는 일, 그것이 바로 다양한 자기 참조 과정의 훈련의 기본 목표이다. 나 자신을 돌이켜본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떠올리면서 되돌아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순간마다 경험에 대한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자기 참조 과정 훈련과 명상의 효과. 인지치료와 자기 참조의 과정. 자기 참조 과정 훈련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인데, 객관하는 나의 경험을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도 바라보는 것이다. 따라서 알아차림 명상은 내가 여기서 말하는 마음 이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알아차림 명상은 해면에서 일어나는 나의 경험을 바라보는 것이기에 강력한 자기 참조 과정이 일어나게 하면서 동시에 마음 이론도 작동시킨다. 지금 여기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자기 참조 과정은 내면 소통 훈련의 한 형태이다. 늘 깨어있는 상태에서 오롯이 계속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내가 늘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배경자가 경험자와 기억자를 늘 지켜보기 위해서는, 마음 근력이 완전히 무너져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내면 소통을 한다는 점이다. 불안장애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예외 없는
공통된 특성이 습관적이고 정신질환 치료에 폭넓게 사용하는 인지치료는 약물 치료만큼이나 효과가 있음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인지치료가 우울증에 대한 인지치료와 약물치료의 효과를 면밀하게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인지치료와 약물치료는 우울증에 대한 비슷한 치료 효과를 지닌다. 미국 정신과 의사 아론 벽이 진행한 연구 이르러 전통적인 인지치료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에 상하는 일이 생길 때 동반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미지를 발견하기. 이때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미지가 내가 나에게 습관적으로 하는 부정적인 내면 소통의 내용이다. 둘째,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미지를 자동으로 불러일으키는 나의 신념체계, 즉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전질의 믿음 혹은 고정관념 등을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셋째,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보기. 과연 그러한 나의 믿음 또는 해석 방식이 유일한 것인가? 다른 설명 방법은 없는가? 이처럼 다른 설명 방법을 찾아내려는 시도가 그 인지치료의 핵심이다. 다른 설명 방법이란 나에게 벌어진 사건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내가 나에게 스토리텔링하는 것이다. 인지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내면 소통을 살려볼 수 있어야 한다. 명상의 효과와 자기 참조 과정. 우리는 마음 근력이 주로 MPFC 뇌전전두 표지를 중심으로 하는 신경망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명상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참조 과정 훈련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꾸준히 체계적으로 명상 수행을 하면 MPFC 중심의 신경망이 강화되고 인지 능력도 형성이 된다. 명상학교에 관한 766건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명상훈련은 뛰어난 효과를 보였다. 명상,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명상훈련은 뇌의 작동 방식은 물론 구조까지 변화시킨다. 명상의 효과를 설명하는 여러 연구는 이처럼 오랜 기간 명상훈련을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하곤 했다. 이러한 실험 연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훈련을 했더니 우측 편도체에서 회색질의 영정량이 줄어들었음을 발견했다. 회색질이 명상훈련의 효과를 검증하는 뇌과학 연구들이 대부분 8주간의 훈련 기간으로 삼는 이유는 적어도 8주 정도는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신경 가소성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8주. 명상의 효과에 관련해서 구조적인 변화가 아니라 뇌의 기능적인 변화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8주보다도 훨씬 더 짧은 기간을 통해서도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다. 물론 신경 가소성은 좋은 방향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뇌는 나쁜 조건이나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나쁜 방향으로 그 구조와 기능적인 연결성이 변화한다. 한마디로 뇌의 나쁜 습관이 장착되어서 고정화되는 것이다. 자기 참조 과정 훈련의 3단계. 첫 번째 단계, 나 자신과 거리두기. 내면 소통은 나 자신과의 대화다.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알아차리는 자기 참조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찰 대상이 되는 나의 관찰하는 나를 구분하고 분리하는 훈련을 먼저 해야 한다. 이러한 구분을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의 경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두기 훈련을 해야 한다. 무엇인가를 바라보려면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 분리. 전통적인 인지치료 역시 자신이 겪는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감정을 객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2010년 미국의 유명 프로농구 선수 브론스 제임스가 방송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래서 교수팀은 유사한 연구 결과로 뇌파의 fMRI를 측정을 통해서도 입증을 했다. 나 자신과의 거리를 두는 또 다른 방법은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이름 붙이기를 하는 것이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감정조절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소한 외부 자극이 주어졌을 때 거의 자동으로 격렬한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알아차림이 지위의 첫걸음이며 이를 위해서는 외부 자극과 나의 반응 사이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두 번째 단계, 알아차림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성화. 우리는 외부 환경에 있는 여러 사건이나 사물에 주의를 집중하며 살아간다. 우리의 인식 대상은 대부분 외부에 있는 것들이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자꾸 과거나 미래를 가리는 경향이 있다. 미 하버드 대학교 킬링스 워스와 댄 길버트 교수팀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은 끊임없이 지속하는 상태를 마음방랑이라고 부른다.
편도체가 습관적으로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있을 때조차 개인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해진다. 마음이 가거나 미래로 계속 달려갈수록 인간은 불안감을 느끼게 마련이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취미 활동의 공통점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상태가 되기 위한 수단이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처리하려 할 때 뇌중앙수행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데 이때 특정한 대상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 이때에는 특정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한 정보 처리가 일어나게 된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하거나 분노가 가득할 때는 자신이 아닌 다른 특정한 대상에 대한 정보 처리가 많이 일어나므로 디폴트 모드 상태가 되기가 힘들다.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는 사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MPFC가 더 활성화된다. MPFC는 편도체와 밀고 당기기를 하는 부위다. 부정적인 사람의 PFC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자동으로 생겨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자꾸 활성화되려는 편도체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명상 훈련을 오랫동안 해온 명상 전문가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디폴트 모드에서 MPFC 활성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MPFC 네트워크가 이미 강하게 자리 잡아 잘 기능하고 있어서 특별히 더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강력한 근육을 가진 사람은 물건을 들어 올릴 때 근육을 그리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마음 방랑. 현대는 현재 하는 일에 온전히 몰입하기보다는 동시에 여러 다른 일을 하거나 생각하는 그야말로 멀티태스킹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 연구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보다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사람들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현존할 수가 없다. 특정한 일에 집중하는 인지과정은 중앙수행 네트워크에서 주로 담당하지만 전통적인 명상 두 가지 기본적인 방법 역시 이 두 가지 신경망과 관련이 된다. 집중 명상이라고 불리는 사마타 수행은 특정한 지각대상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문제 하나로 붙들고 며칠씩 골문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여가와 공상을 즐기고 추억을 회상하고 이러저런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 세계와 연결되어서 생각과 감정을 보다 넓고 자유롭게 흘러다닐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생겨나게 한다. 마음 방랑에 관한 또 다른 연구는 현재 하는 일에서 마음이 멀리 떠나서 다른 것을 방랑하고 있을 때 뇌에서 우선 MPFC를 중심으로 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지만 이와 동시에 중앙수행 네트워크도 활성화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세계적인 여행 전문가이자 칼럼니스트인 아이언은 세계 곳곳의 유명한 여행지나 리조트 등을 두루 다녀온 사람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일상생활 건강과는 분리된 휴양지의 별장을 가지고 싶어한다. 그리고 휴양지에 가서는 인터넷과 각종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일상생활을 계속 유지한다. 아이언은 자기 내면을 들어보면서 조용히 시간을 보낼 때 창의적인 영감을 떠올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 격관 명상 대성 없는 알아차림. 자기 자신과의 거리두기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서 자기 참조 과정 훈련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인식의 대상이 없는 상태를 경험하는 훈련을 시작해 볼 수가 있다. 전통적으로 특정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을 사구나 명상이라고 한다. 반면에 대상에 없는 집중하는 것을 니르구나라고 한다. 정설이 격관 명상. 대상이 없는 인식의 경험 상태로 이끄는 효과적인 방법은 정설에 집중하는 것이다. 정설이 울리는 순간 이제 나는 고요함을 느낀다. 침묵을 듣는 상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소리뿐이다. 침묵이나 고요함은 들을 수가 없다. 고요함은 내 밖에 있는 어떤 사건의 인식의 대상이 아니다. 고요함은 경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고요함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안다. 정설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 텅 빈 자리, 그 고요함의 자리의 존재는 너무나 분명히 드러난다. 고요함은 들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모든 소리의 배경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 소리와 고요함의 관계는 사물과 공간의 관계와 같다. 어떤 사물도 공간을 파괴할 수는 없다. 모든 사물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만다. 그러나 사물들이 점유하는 공간은 사물들 이전에도 있었고
사물들과 함께 있으며 사물들이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 있을 뿐이다. 공간이 없으면 이 사물들은 존재할 수가 없다. 고요함, 사물, 공간, 경험자, 고요함, 호흡, 격간, 명상, 들숨, 날심, 이런 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내용의 소통, 명상은 용서와 연민과 사랑과 수용과 감사와 존중이다. 자기 참조 과정에서 내면의 소통은 전전도 피질 신경망을 활성화하는 효과적인 마음 권력 훈련이다.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내면의 소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또 용서, 연민 등등등등 긍정적인 거. 많은 대화과학 연구들이 용서 이런 것에서 전전도 피질이 활성화하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며 인지기능을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렇죠. 용서라는 거, 용서의 핵심은 다 괜찮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 다시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항상 지금 여기에 나 자신을 던져놓는 것이 용서다. 증오나 복수심은 반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일에 매달리고 나 자신을 던져놓는 것이다. 삶의 지평을 멀리 내다보고 나를 얽매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자유롭게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용서다. 분노를 지닌 채 살아가는 것은 괴롭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지닌 증오심과 복수심 때문에 괴로워한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내가 나를 아프게 하고 병들고 늙게 한다. 면역력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텔로 튀며 기회는 짧아진다. 분노를 지니고 사는 것은 불을 가슴 속에 뿜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 분노는 내 속을 태운다. 용서에는 두 가지 형이 있다. 하나는 스스로 결단해서 너의 행동을 통제하는 결단적인 용서이고 다른 하나는 상황에 대한 인지, 동기, 감정 상태 등을 바꿔나가는 감정적인 용서다. 효과 측면에서는 감정적인 용서가 더 좋지만 실제로 용서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결단적인 용서를 시작하는 것이 더 쉽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거나 양해를 얻거나 정서적인 지지를 추구하면서 조건이나 단서를 다는 용서보다는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과거의 얽매인 나의 집착을 단번에 끌어내는 것이 보다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용서의 두 가지 측면,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줄이는 것과 또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다.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용서에 대한 많은 이론과 작업이 있었다. 텔로미어와 용서의 과학.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 끝에는 마치 운동화 끈과 도 같은 단단한 말단 조직이 있다. 이것이 텔로미어이다. 텔로미어.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은 텔로머레이스의 활동을 감소시켜 세포 노화를 촉진한다. 텔로머레이스를 왜 용서하지 못할까? 용서를 저질하는 강의에서 볼 때 분노의 복수심이나 응징의 마음의 에너지를 줄 때도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게다가 상대방이 잘못했으니 정의와 공정의 이름으로 분노하고 응징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감이 있는 행동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한다. 상대방이 내게 잘못하면 우선 용서의 마음부터 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것이 건강한 마음 상태다. 용서의 능력을 회복해야 마음 권력이 강해지고 다시 건강해질 수가 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만화책이나 영화 등을 통해서 이러한 내러티브를 소비하면서 나를 주인공의 감정이입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남모는 악플을 보자. 누구나 다 자신은 옳고 도덕적이며 선하고 현명한데 악플의 대상은 악하고 부도덕하며 나쁘고 멍청하다. 이러한 근거 없는 자기확신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누구나 내가 주인공이라는 환상 속에 살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을 맞닥뜨리면 그 어려움의 원인을 제공하는 존재는 당연히 악당으로 간주된다. 사실은 내가 상대방에게 악당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할 여유조차가 없다. 그렇지. 싱어 교수 팀은 경제 경영을 하는 남녀 비혼자들을 상대로 공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공감, 용서가 가져오는 변화. 용서는 감정을 통제하는 전전도 피질 신경망의 활성화와 관련이 깊다. 이탈리아 피사 대학교 연구팀은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을 상상하게 한 후에 첫 번째 집단에게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했고 두 번째 집단에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라고 했다. 주어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았다.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당신을 해고했다. 당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때 두 집단은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받았다. 첫 번째 집단이 받은 시나리오는 사실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일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상기하고 그냥 사장을 용서하기였고,
두 번째, 집단이 받은 시나리오는 사장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음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복수일까를 생각해 보기였다. 그러고 나서 두 집단의 내 영성을 비교해보니 용서라는 조건에서는 마음 이론이나 공감 인지를 통한 감정 조절 등 마음 권력과 관련된 내 부위가 더 활성화되는 것이 나타났다. 또 다른 fMRI 연구에서도 잘못에 대해서 진지한 사과를 받아 용서하려는 마음이 생겨날 때 마음 이론과 관련된 부위가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서.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는 화해의 시도가 아님을 우선 깨달아야 한다. 다시 잘 지내보자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과거의 일을 떠나보내고 흘려보내는 것이다. 분노와 증오라는 주착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용서라는 거죠. 용서. 자기 용서는 왜 중요한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한다. 그래요. 연민은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다. 용서의 출발점이 자기 용서이듯이 연민 역시 자기 연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나 자신과의 소통을 위해서 먼저 나 자신과 화해해야 한다. 나의 몸을, 나 자신을, 나의 위치를, 나의 어리석음을. 그래서 자기 연민. 지금 가장 친한 친구한 사람을 떠올려보자. 그 친구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러서 주변에 큰 피해를 줬다고 가정해보자. 혹은 큰 잘못을 저지르는 바람에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다고 해보자. 자기 연민.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자기 비난, 자기 비판, 자기 혐오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내면 소통의 습관을 갖게 된다. 오래 계속되는 부정적인 정서나 스트레스는 뇌의 기능적인 연결성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연결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변도체를 강화하는 반면에 전전도 표제가 해마치를 약화한다. 마음 챙김과 연민 명상 훈련의 효과에 관한 정단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정적인 정서 자극에 주어졌을 때 명상 훈련을 한 집단의 편도체 활성화 정도는 유의미하게 감소했음이 발견되었다. 사랑은 상대방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반려견을 키운다는 것은 반려견에게 다 퍼준다는 뜻이다. 넓은 농장에서 두 사람이 하루 종일 반일을 하고 있다. 해가 뉘어질 때쯤 두 사람은 하루 일을 마무리하면서 서로 작별 인사를 한다. 고맙다고 말하면서 돈을 주는 사람이 있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 물론 주는 사람이 농장 주인이고 받아가는 사람은 고용인일 뿐이다.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퍼주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된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라고 묻는다면 나도 세상에 나에게 뭔가 자꾸 주려고 할 것이다. 주려고 하는 자세, 사랑은 주는 것이다. 용서할 수 있고 연민을 느낄 수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다.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도 되고 연민도 생긴다. 수용은 받아들입니다. 수용은 내 삶에 펼쳐지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저항하지 않는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불교의 소위 경전인 금강경 첫 부분에서 고타마 수제자인 스보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마음을 항복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용서, 연민, 사랑의 마음을 훈련하면 자연히 수용의 역량도 커진다.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은 자기 수용으로 가는 디딤돌이다. 수용은 또한 감사로 이어진다. 수용의 상태에서 편도체는 안정화되며 전전도 표질은 활성화된다. 수용은 집착을 버린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원하되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않는다. 그것 때문에 오유지족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마음 권력을 약화하고 편도체를 활성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에서 좌절감이 생기고 좌절감에서 분노가 싹튼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어떤 것이든 심정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수용의 태도를 지니면 오유지족을 다른 말로 하면 이미 가진 것을 원하는 마음 상태다. 우리는 항상 지금 내게 없는 것을 원한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 자체가 아니라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저항이다. 수용의 태도를 지닌 사람은 진흙탕에서 얼른 발을 빼서 간단히
조치한 다음에 가던 길을 계속한다. 부정적인 사건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나의 삶을 통과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그 일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저항하지 않으면 그 일 자체에 대해서 더 잘 대처할 수가 있다.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미 일어난 일, 다른 하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나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일. 둘 다 무의미한 저항이다. 지금 잠시 책을 내려놓고 두 손바닥을 마주하기 위해서 강하게 밀어보라.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강하게 밀어라. 힘들다. 세상이라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그저 너 혼자 힘들다. 우리가 하는 저항이 꼭 이와 같다. 내 분노의 진짜 원인을 찾아보자. 그래요. 집착을 버리고 수용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집착을 버리라. 내려놓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감사하자.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감사하기를 대해서 감사하면 변도체의 활성화를 낮추고 염증 반응도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하면 감사, 존중. 어떤 대상을 존중하는 것은 그 대상에서 나를 넘어서는 더 크고 더 높고 위대한 것을 발견한다는 뜻이다. 존중심은 도덕성의 근본이기도 하다. 존중. 그래서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기. 자기의 존중심은 자기 가치감에서 나온다. 인정 전도. 그래서 존중훈련과 경외심. 존중훈련은 수용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면서 해야 한다. 완전한 수용의 상태에 놓이게 되면 존중의 마음이 자연스레 자라나기 시작한다. 일말의 존중력을 우리 모두 내면의 신성이 깃들어 있음을 깨닫는 것은 자기 가치감을 회복하고 인정 중독으로 한순간에 빠져나올 수 있는 지름길이다. 자신에 필요합니다. 각각 100년간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A와 B가 협업을 하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은 100명의 또 거의 상당 부분 퍼져나가게 된다. 반대로 아주 좋은 인성을 두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이런 긍정적인 평가 역시 B가 관계를 맺은 100명의 또 거의 언젠가는 다 전해지게 마련이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자면 전 인류로 통하는 관문이다.